안녕하세요. 네. 김정남 피살 사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계속 속보가 들어오네요. 예, 지금 워낙에 많은 보도들이 내신 외신 할 거 없이 쏟아지고 있고 그중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좀 개연성이 부족한 추측도 있고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예. 사실관계만 보자면요. 수사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3명 체포했다고 그러고 네. 부검도가 끝났고 맞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지금 결과가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김정남 씨에 대한 부검이 즉각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북한 측이 부검 없는 시신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그 요청을 일축하고 어젯밤에 부검을 실시해서 완료했어요. 한 예. 7시간 동안 했답니다. 예. 이러면 7시간이면 통상 되게 긴 시간입니다. 꼼꼼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부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마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검이 끝난 시신은 북측에 인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침도 밝혔죠. 예.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인 같은 거를 부검에서 다 밝혀냈으니까 시신 인도 결정까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부검 보고서 내용이 이제 쭉 다 나오겠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용의자가 거의 즉각적으로 체포됐다는 점이죠. 그러게요. 예. 벌써 3명 체포? 예. 그러니까 지금 공통되는 이제 뉴스 팩트를 짚어보면은 직접 김정남 씨하고 이런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여성 2명. 네. 그리고 좀 둘러싸고서 이제 있었던 이선에 있었던 사람이 남성 4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도는 식당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네. 보도도 있고. 예. 근데 그 여성 2명 다 체포가 됐죠. 그렇죠. 첫 번째로 체포된 사람이 베트남 여권 소지자. 그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인데 물론 그 나라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조 여권도 그렇죠.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남성 1명이 더 체포됐는데 그 중에 1명은 이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 여성하고 연인 관계다. 자기들은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근데 그 국적은 봐야 될 겁니다. 김정남 씨가 과거 2001년에 일본에 들어가다가 적발돼서 추방되고 조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파나마 여권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걸렸던 예.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일본에다가 알렸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체포된 사람들이 3명. 그럼 3명에 대한 조사도 조금 진행이 됐을 거고 네. 일부 보도들도 나오긴 나오죠. 두 사람 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배우는 네. 뭔지 동기는 뭔지. 근데 이게 초기 진술은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장난치는 걸로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번 스프레이를 뿌려보자 이래가지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초에 체포됐던 여성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네. 식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신명 확보 자체가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영국에서 이제 러시아 출신 전직 정보원이 영국으로 망명해 있다가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독살당했다고 영국 정부가 보고서를 낸 사례가 있어요. 예. 이게 2015년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정황, 동기, 독극물의 출처 누가 봐도 러시아 소행이 틀림없었거든요. 네. 러시아를 향한 규탄도 이어졌는데 이 용의자도 특정이 됐는데 용의자의 신병 확보를 못했어요. 체포를 못했어요. 네, 아마 러시아에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허. 근데 이제 스모킹건 사람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의혹, 공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하마스 지도자 마흐무드 알 마부가 두바이,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의 고급 호텔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예. 범인은 11명의 그룹인데 유럽 각국의 여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다 위조고 범인들의 행적이 CCTV에 다 잡혔습니다. CCTV까지. 예. 이게 모사드 소행이라는 지목을 받았고 그 여권 위조당한 나라에서 이스라엘한테 항의를 다 했는데 이 11명 신병을 아무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 항의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누가 봐도 가해자는 분명한데 공방으로만 남는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기관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거기 소행이다, 거기 요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지목이 됐지만 네. 오리무중이다. 네. 반대 사례를 제가 하나 2개를 짚어보면요. 예. 아웅산 테러 같은 경우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들이 미얀마 현지에서
거의 당일 그 다음 날에 잡혔습니다. 체포됐죠. 예. 예. 그리고 칼 858 폭파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용의자 김현희 그리고 그때 김승일 두 사람이 바레인에서 사건 초기에 바로 체포됐어요. 그랬죠. 김승일은 독약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했는데 김현희는 자살 시도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 특수부대원이나 김현희 씨 같은 경우에 네로라 하는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인데 결국 입체적 취조 앞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네, 시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된 케이스들은 심증은 분명하지만 잡아떼면은 그거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냥 거죠. 공방으로 끝나는데 네. 체포를 한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는 더 구체적인 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체포가 됐으니까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은 참 뭐 여기도 비정규직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정보원들이 직접 이게 뭐 작전을 한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을 한 게 아니라 뭐 외주 살인, 뭐 비정규직, 용병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벌써. 지금 뭐 그 첫 번째 체포된 여성의 진술이 자기는 또 다른 한 여성과 둘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동행하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이 장난쳐보자고 해서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이 이른바 용병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사건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좀 젊은 관광객들이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행 시켜준다라고 해서 이 짐 들고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 뭐 금괴 이런 거 유사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에 거의 다 잡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꼬리를 잡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결국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3명 또 체포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정부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정부가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또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뭐 정보기관이. 어제 제가 이제 김정남 씨하고 우리 정치권의 커넥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과 접촉할 때 통로였다.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망명 공작 같은 거. 근데 우리 정보 당국이 김정남 씨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해놓고 있는 건 십수년입니다. 실은. 주요 관심 인물이었죠. 뭐 지문까지 확보해서 갖고 있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육군 대령 예비역 대령 출신이지만은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한 20여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이력이 90년대 후반에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 이병호 원장의 커리어, 말레이시아 인맥 같은 게 좀 활용되지 않겠냐. 근데 이건 뭐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해 줄 필요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각종 정보 채널을 이용해서 다 정보는 확보해야죠. 어제부터 이미 보도가 나온 게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이 김정남 피살 소식을 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군 당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되게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당하다? 이제 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느냐?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의 100%지만은 상대가 부인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증거가 있냔 말이죠. 아직 없죠? 이걸 뭐 섣불리 했을 경우에 오히려 거꾸로 뭐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가 나왔다 치더라도 이거 대북 확성기로 알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 권부의 집안 사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일부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그 풍선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달아서 보낼 때 뭐 인권에 대한 건 괜찮은데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감정이 더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겠지만은 그냥 김정은 국방위원장 기분 나쁘게 한다. 그게 저는 목적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이게 수단이냐. 그걸 한번 따져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해지고 나서. 우리 정치권 대응은요?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안보를 강조하니까 별 뭐 차별화될 게 없어요. 물론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범여권은 안보를 강조하면서 야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안보관을 강화해라. 그리고 야권은 반대로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악용은 안 된다.
이렇게 붙이고 있죠. 네. 그 정도의 공방이지 이게 뭐 크게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네. 결국은 대선에 미칠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아주 장시간 법원에서 해야 했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 아마 가 있겠죠.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거다. 법원의 판단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특검은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발송을 한 상태고요. 또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 변론을 2월 24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아마 3월 10일경이면 이 결정,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나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특검과 현재 상황 소식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지난 1차 영장 청구 바로 그날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네. 이 구속 당연한 일이다 했는데 그때 기각됐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각 결정을 보고서는 그때 어떤 생각 드셨었어요? 네, 뭐 재판부가 또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결정을 내렸겠지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의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은 주거나 생활조건상 그 생활조건상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예.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있었던 죄목인 뇌물공여죄, 횡령죄, 위증죄 이 세 가지에다가 추가로 2가지가 더 있어요. 국외재산 네네. 도피, 범죄수익은닉죄. 이건 뭡니까? 네, 국외재산 도피라는 거는 비렉 스포츠 최순실이 이제 독일의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비렉 스포츠에 삼성이 80억 원을 줬는데 예. 그게 불법적으로 해외 재산을 빼돌려서 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국외재산 도피죄를 적용을 했고요. 그 비렉 스포츠로 송금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 이 말이로군요.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이건 또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 2차례에 걸쳐서 그 비싼 30억 상당의 그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정유라에게 줬는데. 정유라 말 사준 거? 예, 말 사준 것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합법적인 어떤 거래. 예. 허위 계약서를 갖다가 써가지고. 예. 그 계약 사고 판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 범죄 수익은닉죄를 갖다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목이 무려 5가지나 됐어요. 네네. 근데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랑 같은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그 청와대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지원 의혹 이걸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건은 빠진 것 같네요.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뇌물죄의 한 부분에 이제 속하는 건데. 예. 결국에 이제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삼성그룹이. 예.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헐값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게 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삼성 SDI가 이렇게 순환 출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점도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은 뭔가면 그 회사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예요. 아하. 그리고 5년 연속 적자에다가 뭐 자기 자본 한 6,4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굉장히 부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편법 회계라거나 정부 당국의 묵인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이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예. 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꽤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속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고 이거는 워낙 명백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회계상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엄정하게 이렇게 조사되고 처벌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엄정하게 수사했을까요? 저는 이미 그 특검이 이걸 갖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네네. 아직 이제 특검이 조사 결과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죄목도 더 늘어났고 추가 증거도 확보했고 특검도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 재청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번엔 정말 영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듣기로 특검은 이번에만큼은 나온다고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제목이 추가된 것은 그것이 뇌물죄보다는 이제 재산 해외 도피죄나 또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이제 소명이 더 쉽기 때문에 예. 안전장치로서 그것까지도 이게 또 결합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나갈 때 태극기랑 성조기를 든 시위대들이 구속 반대를 외치는 시위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드러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이 이제 광장에서 표출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이런 일까지 이제 태극기 성적이 들고 나가서 예. 옹호하는 것은 참 그냥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고요. 예. 하여튼 어떤 주장이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또 합법적인 또 수단에 의거해서 표출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또 직접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은 정경련 탈퇴하겠다고 한 약속은 일단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삼성 쇄신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부분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큰 기대가 없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97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대선 불법 이제 이 정치자금 준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내놓은 처방이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겠다는 거였어요. 예. 어찌 보면 재벌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마치 재벌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예.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결국 그 구조조정본부가 해체되고 만들어진 게 전략기획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략기획실이 같은 역할을 해온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재벌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예. 그냥 그걸 컨트롤하는 타워를 갖다가 일시 없앴다가 다른 명칭으로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을 없앤다는 것 가지고는 재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정경련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돈 낸 것 이외에는 정경련을 통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정경련을 나온다고 해서 정경유착이 근절된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하긴 말 사주고 비덱스포츠에 돈 보내고 이거는 정경련 통한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독자적인 어떤 활동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구조본이나 미래전략실 해체 이것이 아니다. 정경련 탈퇴가 그렇죠. 아니다. 진정한 재벌 핵심은 말이죠. 예. 핵심은 일단은 엄정한 처벌이고요. 예. 과거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여러 가지 판결도 받았지만은 다 불구속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범죄 세속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순환 출전 문제라고는 여러 가지 지금 상법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어떤 재벌 해체 를 갖다가 실현시켜야지만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 통과 가능합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습니다. 예. 바른정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대단히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요.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한두 가지 좀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서 어떻게 가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난형난제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른정당까지 동의를 얻어내면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0일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300일이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특검 자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해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연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30일 연장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는 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한다면 남은 뭐 이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이 특검이 28일까지 이제 그 종료가 되는 마당에 28일 전에 법을 과연 개정할 수 있을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재 2월 22일이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로 잡혀 있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할 테니 그때까지 모든 서류를 내고 최종 변론 준비해라라고 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헌법재판소는 지금 좀 공정한 재판을 끌면서 최대한 어떤 좀 이 사안의 특성에 맞게끔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3월 10일경 결정,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된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3월 9일이라고 이렇게 예언해 왔는데. 그러셨어요? 뭐 9일이든 10일이든 뭐 다 가능하리라 보고요. 만에 하나 늦어지더라도 평일을 갖다 종결한 상태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이정미 재판관의 이름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좀 자연스러운 방식은 퇴임 전에 종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인용 결정은 거의 분명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저는 그 자연의 섭리라고 봅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표현까지 쓰시는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1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인데 2011년 6월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씨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됐죠.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2심 무죄가 이제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재판부는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이거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법률용어로 이제 전문 증거, 전해 들은 증거라고 해서 이건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이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로 다룰 수 있는 게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 씨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 재판부의 판결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윤승모 씨가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간 과정이나 또 집무실의 구조 이런 게 이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거고 당시 의원회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윤승모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좀 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홍준표 지사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을 동기도 사실 뚜렷하지 않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고 윤승모 씨가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답변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뭐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홍준표 지사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뭐 어떤 어려움도 마다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대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나오겠다는 건지 확실히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자처하는 사람 중에 뭐
그다지 거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역시 대권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애초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추정을 해보면 한 1%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꼭 대권을 자기가 쥐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좀 암시해 놓아야 이후 재판 등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박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런 이제 여론몰이를 통해서 대권 행보를 앞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 양아치 친박이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청와대와 친박들이 자기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2013년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때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합의해 준 거하고 2014년에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등등을 이제 이 근거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을 떠나서 뭐 바른정당이나 뭐 이런 곳으로 당적으로 옮기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뭐 잔류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탈당은 안 하지만 친박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하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가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즉 이제 행정법원에서 다룰 뭐 그런 소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특검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및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정수석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은 뭐 즉시 항고로 다시 한번 다퉈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각하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규철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에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다만 뭐 그렇더라도 애초에 압수수색에서 뭐 큰 어떤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큰 방향이 변하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추측도 한편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검도 이를 고려해서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발언들도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또 오늘 정식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인정이 안 되면 국회에 이 연장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이 사안이랑 좀 연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 대면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특검이 언급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수사기간의 어떤 수사기간 남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압박이 더 이제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이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언론은 대면 조사 내일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보도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다음 주 초에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성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조사는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소환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특검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 관련 소식만 놓고 보면은 뭔가 지금 뭐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는 2월 24일로 최종 변론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 측은 또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정미 이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 뭐 증인 신문이 5명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를 마치면 이 사건의 변론을 24일에 종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냥 1년, 2년 이렇게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증인 신문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진척이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결국 이제 24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말씀하신 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 준비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니까 며칠이라도 시간을 좀 더 달라. 일반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죠. 사정을 준비 사항에 좀 적어서 제출을 하면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했기 때문에 예.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4일에 최후 변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4일에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면은
얘기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뭐 결론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인들도 뭐 대거 안 나왔잖아요. 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증언들을 했습니까? 일단 이제 최순실 씨와 재단 인사와 예산에 대한 얘기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제 재단 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고영태 씨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안정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눈 이야기 등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뭔가 위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위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에는 안정범 전 수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예.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재단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냐 물어보니까 100% 위임은 아니고 위임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뭐 미미한 한 30% 정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 완벽하게 최순실 위주로 돌아간 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이 이 사건 관련 소송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전경련에서 사퇴 권유를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뭐냐. 결국 청와대의 어떤 지시로 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막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정동춘 전 이사장은 그때는 재단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좀 부실한 답변하더라는 것이죠. 증언의 일관성 없는 것 강일원 재판관이 콕 집어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성당 내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징역 25년 선고받았네요. 법원이 이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천구어 루이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라고 하고요. 이 정신 이상으로 범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판결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천 씨는 이제 지난해 9월 17일 제주시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인데 당시에 김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받았지만 다음 날에 과다출혈로 숨졌죠. 천 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이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를 했고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서귀포로 도주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예. 하지만 성당 주변의 CCTV에 이 모습이 찍혀서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파탄과 생계 유지 곤란, 이 사유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범행 동기로 작용됐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또 5, 6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고 자기를 조종하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망상을 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일본에서 범행을 저지르려고도 시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범행 장소로 성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았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계속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데 어쨌든 25년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그 청문회 관련된 결정 문제로 지금 국회가 심각한 파행을 빚고 있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MBC, 삼성전자, 이랜드 문제 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야3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날치기다, 단독 처리 반대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자,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 전국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13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MBC, 그 다음에 이랜드, 그 다음 삼성전자의 그 백혈병 문제 등을 비롯해서 청문회를 저희가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퇴장을 했죠. 그래서 근데 퇴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날치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른정당 그 하태경 간사죠.
네. 하태경 간사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원래 간사 간 협의가 미리 전제돼야 의제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간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은 MBC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게 갑자기 그냥 그날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날 회의에서 예. MBC 청문회와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그날 회의에서 예. 의원들이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간사 간 협의를 하지만 예. 협의 외에도 국회법상 긴급 동의에 의해서 안건을 채택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고 예.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것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국회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날 의원들이 MBC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몇 년째 자행되고 있고 네.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MBC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의 백혈병 문제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거론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자유당이 한 10년째 반대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긴급 동의를 각각 의원님들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날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 사전 협의에 MBC와 삼성이 없었다는 하태경 의원의 말도 일단 맞는 거고, 그죠? 네. 간사 간 협의는 없었으나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MBC와 삼성 문제를 긴급 동의했고, 네. 이걸 안건으로 삼아도 좋겠느냐라고 묻는 절차를 밟으셨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는 과정에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그냥 나가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퇴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이제 긴급 동의가 있을 때는 그 안건에 반대를 하면 예.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 조정위원회 같은 것에다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안건 조정위원회에다 넘기면은 90일 동안 그것을 안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의결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문제제기 없이 퇴장했으니 남은 의원만으로 그냥 의결을 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날치기라고 하는 거는 예.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직권 상정을 해서 그냥 의결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날치기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회의 자체는 전혀 국회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치기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긴급 동의된 그 안건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안건 조정위에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이 그냥 다 퇴장해버렸다. 네, 그냥 퇴장을 했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홍영표 위원장에 대해서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고 총대 메고 충성했다. 일부러 MBC를 여기다 그냥 갑자기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국회는 민생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입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MBC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가 그 정기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의 그 백혈병 직업병 문제는 제가 18대 때도 환노위에 있었거든요. 거의 10년째 사실 새누리당이 그걸 철벽 방어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지금 MBC 문제도 지난 2012년에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한 10명이 해고되고 엄청난 지금
110명이 아무튼 뭐 정직, 감봉 뭐 이렇게 해서 징계받고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그날 던져진 게 아니라 워낙 중요한 문제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또 하나는 역시 그 바른정당의 하태경 간사의 주장인데 원래 간사 간 협의에서는 청문회 대상으로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하고 한국 GM 노조의 채용 비리 문제 요 두 가지가 사전 협의가 되고 있었다. 네. 그런데 한국 GM이 공교롭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한국 GM의 초대 노조위원장이고 네. 이 한국 GM 공장이 있는 곳이 지역구라서 이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 의혹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MBC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피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속기록을 확인하면 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MBC 한국 GM 노조 예. 여기에 채용 비리 노동조합이 한 채용 비리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취업 비리의 문제니까 그 최경환 그 전 총리가 그 중소기업청 인턴을 그 불법으로 그 취업시킨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걸 새누리당에서 감싸고 돌아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거론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같은 취업 비리니까 권력형 취업 비리와 노조의 취업 비리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걸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뭐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제가 발언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논의하자 이랬는데 그냥 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는 지금이라도 그 소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하면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홍영표 의원의 말씀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를 굳이 그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좀 부당한 정치적 어떤 공세 아니냐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여지를 두었던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 판단한다면 한국 GM 노조의 채용 비리만 하자. 그런 의도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회의에서 그 긴급 동의로 MBC 청문회와 삼성 직업병 문제 청문회는 제안을 하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이 한국 GM 노조에 대해서는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MBC, 이랜드, 삼성 세 곳만 청문회로 결론이 난 거군요. 네. 한국 GM은 일단 빠진 거고. 네. 그러나 추가로 논의하면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도 청문회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두 개 상임위 국방위 정보위 빼고 전부 거부하는데 바른정당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임위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노위의 쟁점이 된 청문회 관련한 그런 뭐 MBC, 삼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사실 오후에 사당 원내 수석 대표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저희 당의 박완주 수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그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만 한 일주일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GM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민주당의 의원과 국민의당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MBC 청문회를 안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아마 MBC가 아무래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도 생각이 같아요, 거기서?
그거는 바른정당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는 바른정당까지는 하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MBC 청문회가 빠져야 알겠습니다. 합의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뭐 예. 의도가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래도 국회 파행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고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가 적법한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를 했지만 그런 절충안이 저한테 제안이 됐고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양보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MBC 청문회를 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뭐 국회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막후 절충이 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었는데 전국에서 딱 3곳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학교 재단과 교장 측이 일방적으로 이 연구학교 신청하려는 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막아낸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김천고등학교인데요.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이십니다. 김현선 씨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김현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무슨 동의 절차나 뭐 운영위원회 채택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네, 저희들이 그 학부모들이 듣고 있기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연구학교 채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14일 오전에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15일 마감일을 앞두고 그 재단과 이사회 측에서 강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학부모들이 이제 같이 하는 밴드를 통하여 15일 날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자.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4일 날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신청 안 한대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식이 전해져서 갑자기 모이신 거긴 하겠군요. 네, 그 김천고가 전국구이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분들이 다 모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게 또 갑자기 밤늦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학부모님들이 오시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김천고등학교가 지금 자율형 사립고로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군요. 네네. 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수업을 거부하고 모였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모인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방학 중에 하는 계절학기 기간이라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시간 때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각자 얘기들을 나누다가 아침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학생들이 보다가 우리 학교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오신 걸 보고 우리도 모여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그러한 취지로 이제 오후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1시부터. 뭐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 저녁 때까지 토론을 뭐 길게 이어가고 뭐 플랜카드도 내걸고 그랬다는데 그게 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겁니까? 네, 학생들 스스로 했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쓰기도 했고요. 그것이 행정실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뭐 재단 측에서 그 대자보를 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80%가 찬성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의사 절차 과정들을 좀 완화하면서 결정 과정을 정하는데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많이 토론을 했는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그 교사 8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북도 교육청에서 그런 찬성 없어도 된다 이렇게 그냥 바꿨다면서요 지침을?
네네. 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도 전혀 묻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네네. 문제, 이걸 문제 삼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러한 얘기조차 학교에서 듣지도 못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우리들이 왜 이 문제를 우리 학교의 문제를 알아야 되느냐. 기가 막히군요. 네. 네네. 그러한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게다가 원래 신청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그걸 뭐 밤늦게까지 신청해도 된다는 식으로 교육청이 또 바꿨다면서요. 그래 밤중까지들 학생들이 계속 모여 있었습니까? 네, 밤중까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학부모들도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많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6시까지 있다가 나오셨고, 네, 나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6시 이후에들 더 많이 오셨다. 네네. 네. 그래 결국은 교장이 신청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항복을 한 게 몇 시쯤입니까?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장의 그런 항복 선언까지 받고 학부모들께서는 아마 학교를 떠나셨겠군요. 네, 떠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직 모르니 12시까지 남아있다. 해서 저녁 12시까지 남아 있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이제 저랑 교대하면서 학교에 가 계셨어요. 아이 아빠가 저녁에 학교에 계셨고? 예, 12시까지는 지키지 못했고, 한 10시쯤 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의견 수렴조차 없이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학계에서도 발표를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이렇게 다 찾아내고 하셨는데,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이 교과서를 왜 사립학교에서 채택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국구인 김천고에서 아이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교과서 채택을 재단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어제 학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도 나누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었죠. 그래요. 뭐 어제는 우리 학생뿐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온 가족이 아주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천고등학교 학부모 김현선 씨였습니다.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남 독살. 이게 또 지금 외신의 가장 뜨거운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반도 관련 외신을 검색을 했을 때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최순실, 뭐 이재용, 뭐 이런 박근혜 이거 잔뜩 나오더니.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김정남 피살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게 화요일 저녁 때였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외신에서 한반도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재용 과연 구속될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청구됐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목요일날 뭐 실질 심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차에 화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이제 외신에서도 다 북한 이야기가 우선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네.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뭐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보도와 외신의 차이가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처음 이제 국내에서 보도될 때부터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요.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내용들을 보도할 때 외신에서는 다 그것을 뭐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 국정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요일 저녁에 국내 언론에 보도될 때 독침으로 피살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독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외신에서 살펴보면요. 외신에서 독침이라는 단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서 나올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어쨌든 뭐 누가 이제 목을 뒤에서 잡고서 뭔가를 뿌렸다. 그래서 이것이 천에 적신 뭐 액체다 아니면 액체를 직접 스프레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다라는 게 외신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2월 16일 현재까지도 외신에서는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암살 방법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그 2월 14일 바로 그날 우리 쪽에도 보도가 알려진 그날 나왔던 CNN 보도를 보면은요.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그걸 인용해서 네. 예. 그런데 그 김정남이 독살당했다라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철우 정보위원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건데 그거는 확인이 될 텐데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은 어느 소스에서 확인했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2월 15일자 보도에서도 이제 뭐 말레이시아 언론은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그 외신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2월 15일자에서 한국 국정원 측 소스에 의하면 김정남이 북한 요원에 암살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한다.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북한 정권이 김정남 암살을 5년 동안 계획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자 보도에서도 계속 이런 기조는 이어집니다. NBC 뉴스 오늘자 기사에서 보면은요. 뭐 독침, 스프레이 또는 화학물질의 적신 천. 이 중 어떤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김정남이 피살됐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예. 확인이 안 돼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 MBC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CNN에서도요. 그 계속 보도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 네. 그런데 확인된 거는 이거고 확인되지 않은 건 이거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보도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평양에 CNN 특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 오늘이 이제 또 2월 16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양에서는 김정남 피살에 대한 뉴스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고 평양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라는 거를 같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암살 방법, 네. 독침인지 스프레이인지 천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한국 쪽을 인용해서 그냥 보도할 뿐이지 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것이 북한의 소행인지 그렇죠. 부분도 네. 한국 쪽은 그렇게 네. 이야기한다. 그러나 네. 그것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쪽 소행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지금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 두 곳을 들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 한국 정부도 무슨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정황상 네. 그러리라 추정된다. 그렇죠. 이런 발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워낙 또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갑자기 피살됐다. 예.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을 가리켜서 외신에서 무슨 첩보 영화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합니다. 첩보 네. 영화, 뭐 궁중 잔혹사,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이 또 등장해요. AP 통신에서 이제 그 첩보 작전을 가리키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클럭 앤 대거 오퍼레이션. 그래서 뭐 망토와 단도가 등장하는 작전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요. NBC에서는 스파이 스릴러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나오는 얘기 같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고 예.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 이문의 피살 사건이 항상 북한 상황이 만화책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다. 만화책 같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예. 공상과학 영화 같다. 예. 이런 표현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첩보 영화 같다, 공상과학 영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김정남을 가리키는 표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AP통신의 보도에서는 김정남을 가리켜서 비만의 도박꾼, 퇴락한 플레이보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뭐 비운의 황태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비만한 도박꾼, 퇴락한 그렇죠. 플레이보이. 네. 아, 직설적이네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약간 뚱뚱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CNN도 비만은 경솔한 플레이보이다. 네. 근데 덧붙이긴 하죠. 하지만 스마트하고 개방적이다. 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비하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굳이 김정남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도 좀 궁금한데.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이게 가리키는 표현들을 보면 힘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렇게 김정남을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이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죽였을까? 네, 왜 죽였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힘없는 사람인데 왜 죽였을까? 예. 네. 이 지금 AP통신에서 이 관련해서 좀 가장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그래서 AP통신은 일단 뭐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소식을 인용을 해서 이제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된 듯하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라는 문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김정남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창피한 존재였던 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피한 존재라고 표현해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 우리는 보통 그런 보도인데 이거는 아니요, 창피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인 거죠. 예. 치부였던 거죠. 치부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김정남이 이 마카오에만 있으면서 납작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암살을 시도하는 범죄 행위의 위험을 물었을 만큼 실질적인 위협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왜 지금인가? 그래서 한국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 뭐 다른 특별한 근거는 덧붙이지 않으면서 다만 이제 지금 현 김정은 위원장의 편집광적인 성격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AP통신에서는 오히려 더 가능성 높은 게 있다면 지난주에 나온 경향신문 보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향신문? 네. 어떤 거죠, 그건? 지난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은요. 그 유럽 코리아 재단하고 김정남, 장성태 커넥션에 대한 보도였어요. 어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비선 커넥션이 바로 김정남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AP통신에서는 이 보도가 당시에 국내 언론에서도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를 박근혜 스캔들의 한 축으로만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여기에 이제 이 보도 내용 중에 망명시도를 김정남이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망명시도? 네. 그것도 한국어로의 망명시도. 그러면 그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김정은이 격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김정은이나 김정남이나 뭐 이복 형제이지만 어쨌든 북한의 선조인 김일성의 피가 흐르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할 경우에 북한 엘리트층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가난한 북한 주민들한테 도대체 이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겠는가. 그래서 이걸 우려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무리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의 그 보도가 자극제가 돼서 암살로 바로 이어졌다? 조금 좀 그렇죠. 중간 과정이 생략된 논리적 비약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외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지금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MBC 뉴스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김정남 암살이 정말 정권에 의한 무의미한 살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살인. 네. 지금 사실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김정남의 암살로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해외에서 암살 시도를 지시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명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신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왜 말레이시아였을까? 네.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왜 말레이시아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비호를 받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말레이시아를 이 암살 장소로 택한 것이 설명이 된다는 게 MBC의 분석이에요. 그렇죠. 중국이나 마카오에서는 어려웠을 테니까. 네, 그렇죠. 제3국에 와 있을 때
중국 영토가 아닌 제3국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말레이시아에서 시도했다라는 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MBC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중국이 이 사람이 정말 북한의 차기 지도자예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차기 지도자라고 보았겠는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다는 게 또 월신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특히 이제 그 시각으로 좀 보도를 했는데요. 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엘리트들이 김정남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남이 정말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차기 지도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이 봤으면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해외로 나갔을 때도 경호를 붙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 제대로 경호를 안 붙였을 거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결과가 나왔을 거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느 쪽에서는 중국의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피살지로 선택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거를 중국이 내버려 둔 걸 보면 중국이 그렇게 김정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식당을 하는 뭐 아마 한국 교포인 모양인데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정남이 항상 그 식당에 올 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왔었다고 증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공항에서 지금 경호원이 있었다라는 게 아주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그래서 혼자 있었던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럼 중국에서도 더 이상 경호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직 확인된 게 너무 적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많군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들도 나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대해서 외신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건이 뭐 단순히 이제 김정은이 뭐 차기 이제 위협 요소를 제거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에 그만큼 정치 불안, 체제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MBC 뉴스라든가 아니면 가디언즈에서 이제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 2월 14일자 가디언 사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보도된 바로 그날 나온 사설인데 정말 우려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게 사설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 김정남의 죽음이 북한 체제 불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긴급한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우려되는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바로 미국이 선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얘기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미사일의 그 기반이 이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의 역량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어디를 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선제 공격에 효과가 없으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역풍이 올 것인지 한국과 일본 역시 결국 미국의 선제 공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전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포용과 관여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선택해야 되는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의 선제 공격은 가장 최악의 카드다라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더 우려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의 사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너무 맞는 얘기죠. 진짜 긴급한 사안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고, 미사일 발사하고 바로 다음 날 뭐 이렇게 김정남 암살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 언론 중에 일부는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반도 안보 위기 막 뭐 이렇게 나가던데, 아니 미사일 발사는 안보 위기 맞죠? 네, 맞습니다. 김정남 사망이 왜 안보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한반도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선을 흐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바로 봐야죠. 냉철하게.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